일단 저희가 책이 이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책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작별하지 않는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은 경하인데 경하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5.18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고통스럽게 이제 학살당한 사람들의 기억을 공유를 하면서 상당한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칼끝을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은 심정으로 살았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경아인데 경아한테는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인선이랑은 되게 막역하고 절친한 사이였다가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제주도 시골 마을에 살던 인선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서울 어디 인근 병원에 있다. 빨리 와달라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인선이는 원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었다가 어머니를 여의고 목공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손가락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린 채로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서 제주도에는 그 수술하는 데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데서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는데 손가락을 붙여놓긴 했는데 신경이 완전히 이어지려면은 계속해서 그 봉합한 곳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매일 주기적으로 끔찍한 시술을 매일 받는 인선이 경화를 부르더니 내가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 나오느라 내가 키우고 있는 앵무새 한 마리한테 물도 못 주고 먹이도 못 준 상태로 나와버렸다. 근데 얘 아마 지금쯤이면은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 너 앵무새 먹이를 줘라. 근데 이제 경화는 일단 경화 자체가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고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주기적인 두통과 위경련 이런 것 때문에 약 없이는 못 사는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집에 들를 시간도 없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달라.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제주도를 가는데 폭설을 뚫고 새 한 마리를 살리려고 갑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또 인선이네 집은 제주도에서도 산골짜기 되게 깊은 곳이어서 어떻게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는데 새는 이미 죽어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죽었던 새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될 인선이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인선이와 경아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인선이가 경아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제주 4.3 사건 때 겪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고 어쨌든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이제 조금 깊게 가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왜 일어났냐면은 제주 4.3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자마자 38도선으로 나뉜 채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진주를 해서 군정 체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지 중장의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이 베닝호프가 당시 한반도 상황을 성냥을 당기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화약 통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왜 해방 직후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1945년 당시 정확히 말하면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미국 자본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고통받았던 노동자들, 약자들이 외국으로 강제징용되어 있다가 귀국을 했고요. 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계급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었고, 일본의 민족 차별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은 지속되어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공산주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딱 와봤는데 여차하면은 이 한반도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의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두동강 나고 지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거를 우리나라 국내 인사들이 조직을 하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언젠가 물러났고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위원회였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돼서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 지부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지방자치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인민위원회를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거나 그들과 밀접한 좌파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세력 혹은 공산화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유사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는 좌익 세력과 그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우익 세력 사이에 갈등이 해방 직후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건데, 남한의 경우는 미군정은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군대가 그전에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던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를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군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자신들은 한반도 내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국 곳곳에 매우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을 하려면 미군의 행정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세력은 그 전에 이미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 즉 조선 총독부와 일본 경찰에 부역하던 친일파들을 적극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의 단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다룰 내용에서 좀 중요한데, 북한의 경우는 소련이 진주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매우 혁명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산화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곳만큼은 소련이 적극 개입하고 적극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평안도 지역은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기독교 네트워크가 가장 잘 형성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소련이 김일성이라는 인물 등을 통해서 평안도 지역 일대에, 이제 평안도 지역은 우리나라 방위로 보면은 서북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매우 극단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민재판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민재판을 통해서 그냥 돈 많고 어느 정도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탄압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 재산을 그대로 뺏겨버린 서북 지역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도 잃고 재산도 뺏긴 서북 지역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극단적인 반공 사상으로 무장한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가 서북 청년단입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란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1947년 3월 1일에 제주도의 관덕정 앞에서 3.1절 기념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제주도 내부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좌파, 좌익 세력,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을 때고, 동시에 이 제주도를 통치하던 민간 행정권자들, 그리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그리고 제주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들이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제주도를 통치를 하고 있었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해외로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몰려들게 되면서 제주도 내부는 극심한 인구 이동과 실업률 등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관당정 앞 시가 행진 때 말을 탄 경찰들이 도로를 걸어가다가 웬 어린아이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말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온몸이 바스라졌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시위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 경찰이 발포를 해버려요.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제주도 총파업으로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47년 3월 1일에 발생했던 이 끔찍한 사건이 1년 동안 줄어들진 않고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인데요. 어,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북쪽의 조선공산당의 남한 지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남로당을 주도로 한 좌익 세력의 주도로 무기를 들고 이러는 무장봉기가 시작이 되고요. 곳곳에 경찰서와 우익 세력의 가옥을 공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습격을 당하게 되고요. 이 단독 선거 반대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남한과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인사들이 이럴 거면은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자라는 단독 선거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반대한 북한 쪽에서 선거 참여에 반대를 하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에 대한 반대 운동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폭동에 대해서 남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정 그리고 1948년 5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정부는 이것은 공산주의의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요. 48년 11일에 최초의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단계입니다. 그리고 2차 단계에서는 1948년 10월부터 이미 소계령이 열려요. 이 소계령은 뭐냐면은 해안가 마을을 제외한 해안선 5km 밖의 마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안가로 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원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해안가로 모이라는 소계령을 발표를 하고요. 이 소계령 이후에 그 해안가 마을, 이제 거기를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는데 중산간 마을은 특정 마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어, 한라산 정상을 기준으로 해안가와 한라산 사이의 요 지역을 중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통신 체계로는 이런 정부의 공식적인 명령이 모든 마을에 하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 설령 하달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을 버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일부는 소개령을 따랐지만 일부는 따르지 않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중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요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소개령 이후에 그냥 마을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죽여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을을 죄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웬 군인 경찰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불태워 버리고 마을에 있는 남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심지어 이 마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있어야 될 젊은 남자 한두 명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으로 의심하냐면 너네 마을에 지금 없는 남자 2명은 공산주의자 남로당 당원이었구나. 그러면 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네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150명에서 수십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비행장에서 불법적인 재판,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재판을 거친 후 한 번에 막 250명을 죽인 다음에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바닥에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 충격적인 사건 중에는 빌레못굴 사건이 있습니다. 빌레못굴 사건은 뭐냐면은 이 너무 학살이 심하니까 그 군인들을 피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동굴로 피신을 해버리는데 빌레못굴이라는 동굴에 피신해 있던 어떤 사람들을 군인들이 발각을 해요. 동굴 입구에서 총을 난사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동굴 입구에서 불을 피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기에 질식해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로 사형을 언도받거나 육지로 끌려가서 육지의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작별하지 않는다의 인선이의 그러니까 인선이 엄마의 오빠도
요런 식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형무소의 재소자들을 그냥 6.25 전쟁 때 이들이 공산주의 북한군과 내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학살됐던 제주 비행장을 2000년도 초반에 발굴했던 유해 사진입니다. 책 맨 뒷부분에 활주로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아마 요거를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골이 발견되고 여기는 제주도 그 한간 마을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강화로 다 불타버리고 터만 남은 마을 유적지고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빌레못굴입니다. 요 안에 주민들이 피신해 있고 이제 여기서 죽였던 그 유적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학살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맥락에서 4.3 사건이 벌어졌고요. 1951년쯤에는 이제 소개령이 완전히 해제가 되긴 하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쉬쉬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반공을 주장했던 이승만 정권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5공화국, 전두환 정권, 6공화국 노태우 정권까지는 군사 독재 정권 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이제 반공을 기치로 내건 학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비로소 조금씩 그것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고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그것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된 다음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와 관련된 진상 보고서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좀 안 돼서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럼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짐승처럼 도축을 당하는 모습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60년 동안 억울함의 표현 한번 밝히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비극은 사실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화로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도 지역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나듯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겠죠. 제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 배제를 하려고는 하지만 최근에 그 계엄 탄핵 사태 때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도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집회를 막 열고 제 주변 지인 중에 몇 명도 거기 막 참여하고 뭐 어떤 정당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모습에 좀 납득이 안 갔었는데 그 뿌리는 명백히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답답했던 거는 그 단체에서 불렀던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가인데 그게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찬양인데요. 본회퍼 목사님은 과거에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목사님인데 파시즘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목사의 절절한 고백을 파시즘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찬양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 서북청년단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민간 단체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심지어 이 사북청년단 출신 단원들을 경찰이나 군의 특채로 편입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는 그 폭력의 행사에 자율권을 허락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파시즘의 체제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북 청년 단원들이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민간인에게 폭력과 테러, 고문, 약탈을 자행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방화와 학살을 주도했었다. 이제 반대로 남로당의 경우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미군정을 몰아내고 친일파를 청산하고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고요. 제주도 지역에도 남로당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겠죠. 다만 초기에는 탄압받던 제주도민들을 남로당이 나서서 싸워주니 제주도민들이 남로당을 일부 지지했던 모습도 보여요. 근데 무장 봉기 이후에는 서북청년단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이제 제주도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로 당원들이. 강압적으로 제주도민들의 물자 인력을 동원을 한다든가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다든가 협조하지 않는 민간인은 죽여버린다든가 그럼 이제 사실상 이 두 단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만 달랐지 보여주는 행태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주도민들은 정말 공산주의자였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공산주의를 따르는 남로당을 지지했던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남로당의 행태가 잔혹무도해지는 거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은 정말 양쪽으로 고통을 받았던 거죠. 서북 청년단을 위시한 우익 세력의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탄압, 그리고 남로당 무장단의 탄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이념 갈등의 피해자로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제 소설 이야기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북청년단의 제주도민 학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서북청년단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38선 이북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사람들이 입었던 피해만큼이나 극심한 피해를 그 38선 이북에서 겪고 내려온 사람들이죠. 이 역사의 비극의 아이러니한 게 상처받고 핍박받았던 자들이 또 다른 약자들을 핍박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었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요. 이 소설의 경우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저는 승화를 했다라고 그 서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경화도 상처받은 자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자기도 죽겠는 경화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작고 어린 새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난다라는 것은 상처받은 자가 약자를 구원하려는 서사를 보여줬다. 그래서 역사적 비극을 반전시키는 서사를 한강 작가가 사용하지 않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상처받은 경하가 인선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자가 또 다른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약자가 약자를 구원하려는 흥미로운 서사였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이길 바란다라는 말은 저는 이 약자와 약자의 위로 서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손가락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잘려나간 손가락을 봉합하고 살리기 위해선 계속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4.3 사건을 공부하면서 되게 먹먹했거든요. 가슴이 아프고. 왜냐면은 정말 절절하게 그날의 기억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안 읽어도 돼요. 내 바쁜 일상에 굳이 그런 파동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읽고 먹먹함을 느끼는 것은 이 역사의 비극이란 바늘로 나를 계속 찔러야만 내가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질문입니다. 인선이는 경아한테 왜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부탁이잖아요. 의문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힘 있는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가 약자를 위로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도 강자가 아닐지언정 평범한 우리가 그 아파했던 사람들한테 건넬 수 있는 작은 위로가 있다면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좀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힘없는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습서를 지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경화처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인데, 이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심지어 그 억울함을 하소연조차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나는 무슨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